한때 동양 최대라고 불리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완공 당시에는 2층과 3층까지 승차장이 가득 찼지만 지금은 1층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연간 800만 명이 오가는 이 터미널조차 예전 같지 않은데 지방은 어떨까요? 강원도 어느 터미널은 1년 이용객이 36명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입니다. 매표 수입은 4만 원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버스 터미널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은 거의 다 돌아왔고 KTX는 역대 최고 이용객을 기록하는데 버스만 손님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터미널이 문을 닫고 노선이 끊기고 버스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버스 산업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버스 터미널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의 약 6할 수준에 불과합니다. 월 평균 터미널 이용객은 800만 명대로 코로나 전 1300만 명대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외버스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4할 넘게 급감했고 고속버스 역시 3할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버스 업계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버스만 유독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00곳이 넘던 전국 터미널은 현재 280여 곳으로 줄었고 이 중 40곳 가까이는 버스 운행을 완전히 중단해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터미널만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만 김제 원평 시외 버스 터미널, 남원 고속버스 터미널,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차례로 폐업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상봉터미널이 재작년 문을 닫았고 올해는 경기 평택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과 경북 의성 도리원 터미널까지 폐업했습니다. 터미널이 사라지면 그 지역 주민들은 더 먼 곳까지 이동해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터미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터미널은 이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위기는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터미널 간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표 수입금만 봐도 인천공항 터미널은 연간 130억 원이 넘는데 강원대진 터미널은 4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수백만 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용객이 없으니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운행 노선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만 2천여 개였던 노선이 지금은 1만 5천여 개로 3할 넘게 줄었습니다. 매년 평균 7% 넘게 사라지는 셈입니다. 최근 7년간 경영 악화로 폐업한 터미널만 37곳에 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있는 터미널이 전체의 4할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폐업하는 터미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고속버스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KTX입니다. 고속철도 노선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버스 승객이 대거 철도로 옮겨갔습니다. 영동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까지 새로운 KTX 노선이 잇따라 개통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5,8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의 6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은 코로나 이전을 거의 회복했고 철도는 역대 최고인데 버스만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KTX의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5분, 광주까지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고속버스로 4-5시간 걸리던 거리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좌석도 넓고 화장실도 있고 와이파이도 됩니다. 정시 운행은 기본입니다. 고속버스가 명절 정체에 갇혀 꼼짝 못할 때 KTX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속버스도 우등 좌석으로 바뀌면서 요금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은 2배 걸리는데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니 사람들이 KTX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KTX 이용률은 이제 100%를 넘어섰습니다. 좌석보다 승객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예매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철도는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스는 손님이 없어 적자에 허덕입니다. 양극화입니다. 물론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버스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일수록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아 노선 유지가 어렵습니다. 철도가 생기면 버스가 죽고 철도가 없으면 버스도 수익이 안 나서 죽는 이중고에 빠진 것입니다. 버스가 사라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버스 기사라는 직업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 버스 기사의 평균 나이는 52살이 넘습니다. 전 산업 근로자 평균 연령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령 분포입니다. 현재 버스 기사 10명 중 4명은 60살이 넘었습니다. 50살 미만 기사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30대 기사의 비중은 20년 전만 해도 넷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20명 중 1명꼴로 곤두박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스 기사가 되지 않으니 업계 전체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뒤부터 고속버스 운전자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노선버스까지 기사가 모자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버스 기사를 기피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00만 원 중반대입니다. 전 산업 평균보다 40~50만 원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어떨까요? 버스 기사는 월 평균 근로시간이 전 산업 평균보다 50시간 넘게 더 깁니다. 더 오래 일하면서 더 적게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가장 급여가 높다는 서울 버스 기사조차 전 산업 평균의 8할 수준이고 다른 지역은 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금 구조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의 기본급은 전체 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연장 근로에 따른 초과 수당과 상여금입니다. 전 산업 평균이 기본급 8할에 초과 수당은 얼마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집힌 구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상적인 근로시간만 일하면 생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 5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초과 수당이 줄어들자 버스 기사들의 실수령액이 크게 떨어졌고 이것이 대량 이탈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승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하자 많은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떠났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초봉도 5천만 원대 중반에 달합니다. 준공영제 덕분에 적자가 나도 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임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주 5일 2교대 근무에 각종 복지 혜택까지 갖추고 있어 공기업 못지않은 처우를 받습니다. 반면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방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기사들의 월급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버스 기사인데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사들은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들은 서울로, 지방 기사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인천 버스 기사 급여가 경기도보다 절반 이상 높다 보니 이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방 농어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애초에 지원자 자체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기사 절반이 65살 넘은 고령자라고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기사들이 더 빠지면 업계는 문 닫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력 부족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차량 약 3,000대 중 3할에 해당하는 800대 넘게가 기사 부족으로 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 기준으로 필요한 기사 수에 비해 4할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버스가 있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차고지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남은 기사들은 과로에 시달립니다. 성동구 마을버스 기사는 하루에 10번 넘게 운행을 합니다. 운행마다 쉬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고 식사 시간도 30분밖에 없어서 컵라면이나 견과류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업체들의 재정 상황도 바닥입니다. 서울 마을버스 재정 상황을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100억 원대 흑자였는데 이듬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매년 적자 폭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적자 규모만 9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한 대당 20만 넘게 지원해 하루 수송 원가를 맞춰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몇 년 전 200억 원도 안 되던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은 지난해 450억 원을 넘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에서 버스 업체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20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온 마을버스 사업을
올해 초 헐값에 넘긴 업체가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부채 규모가 수억 원대로 불어나 본인 소유 아파트를 팔아가며 버텼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원래 6개 노선을 운영하던 업체는 양도 시점에 2개 노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다른 마을버스 업체는 파산 선고를 받고 폐업에 이르렀는데 적자가 너무 막대해 양도받을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 두 업체 외에도 급여도 제때 지급 못하고 부품 대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워 고장난 버스들을 차고지에 세워두는 업체들이 다수라고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업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북 지역 5개 시외버스 회사는 지난해 적자를 이유로 노선 휴업을 신청했다가 도청에서 불어당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전북 여객, 호남고속,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지역을 대표하는 버스 회사들이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손을 든 것입니다. 버스 노조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회사 적자로 임금을 매달 2차례 나눠받거나 체불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노조는 휴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폐업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회사의 휴업 신청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버스도 위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40여 개 광역버스 노선이 내년에 운행 중단되거나 노선 면허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된 60여 개 노선 전체에서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버스 업체들은 물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재정 지원 지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사 인건비만 인상될 뿐 정비비, 보험료, 기타 차량 유지비, 일반 관리비 등은 이관 당시 금액으로 고정되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형 버스 업체 관계자는 경고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적자를 보면서 버스를 운행하긴 어렵다며 여러 회사가 버스 운행 중단이나 노선 면허 반납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지방 농촌 지역 주민들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부터 폐지되거나 운행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었고 특히 지방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지방 거점과 외곽 지역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생존의 끈입니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서 마을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70세 박종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매일 이 시간에 버스를 타요. 목욕탕 가면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목욕 마치고 나면 다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걸어서 가려면 못 가지요. 조그마한 산 넘어서 40분은 걸리니까요. 버스 덕분에 목욕탕도 다니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 아니라도 옥천읍으로 병원이나 장 보러 갈 때 버스를 타요. 이 버스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간다고요. 대중교통 소외 지역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준 교통약자 수는 1,6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의 3할이 넘습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교통약자는 6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교통약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버스 서비스가 축소되면 이들의 이동권은 더욱 제약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 등으로 농어촌 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완전 공영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원 양구군은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양구 지역 농어촌 버스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이 줄면서 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은 연간 11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소형 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0여 개 군에서 운영되었고 사업의 혜택을 받은 마을 수는 전년보다 약 1할 가까이 늘어 9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용자 수도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종합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대중교통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주고 기사 처우도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누적 부채는 조 단위에 달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급은 전국 최고 수준인 월 평균 550만 원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절반 수준에서 지금은 7할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버스 기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서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도 입사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방정부의 관리와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을 필수 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입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한국 대중교통의 특징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공공 서비스 혹은 복지로 인식합니다. 때문에 민영 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버스도 준공영제 같은 수단을 통한 정부 개입이 많고 대중교통 전반의 요금 책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일본은 대중교통의 대다수가 민간 회사가 운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임 통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버스 요금은 한국보다 두세 배 비싸고 타사 간 환승 할인 제도도 부실합니다. 일본도 버스 업계의 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운행하는데도 적자가 날 정도로 수요가 낮아 차량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가 중형으로, 중형이 소형 버스로, 심한 경우 아예 지역버스 업체에서 운영을 포기하고 마을 회관에서 공영으로 운행하는 승합차나 택시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버스 기사 모집 광고를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몇몇 회사는 면허 취득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교통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자체 예산 삭감으로 런던 외곽에서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000개 이상의 노선을 폐쇄하거나 축소했고 버스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가장 감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통합 환승 시스템, 저렴한 요금, 촘촘한 노선망 등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방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버스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 소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터미널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가속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전북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이 끊기면 그 지역은 고립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노인들은 병원에 가기도 장을 보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마을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버스 한 대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이동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형과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추진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 조정에 대비해 소형버스나 배원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버스 기사라는 직업 자체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젊은 인력의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버스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경로가 고정된 노선버스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 도입을 검토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 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버스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버스 업계의 위기가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농촌 지역의 버스 노선이 대거 폐지됩니다. 하루 3번 오던 버스가 하루 1번으로 줄고 결국 아예 운행이 중단됩니다. 노인들은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택시비는 편도만 수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부탁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아프면 그냥 참거나 응급 상황이 되어서야 구급차를 부릅니다. 장을 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가까운 마트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가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 판매차를 기다리거나 택배로 물건을 주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온라인 주문도 쉽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기 어려워지고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마을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니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이 줄어드니 버스 운행이 더 줄어들고 버스가 줄어드니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마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이 늘어나고 교통 소외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16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버스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료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노인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시골 노인은 비싼 택시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적자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면 수익성이 낮은 노선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버스 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버스 기사의 임금을 서울 수준으로 올려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정 노선 버스 대신 이용자가 원할 때 부르면 오는 형태의 서비스가 농촌 지역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결책에는 돈이 듭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버스 회사에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고 누적 부채는 조 단위에 육박합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사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수익성만 따지면 농촌 버스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손님도 없는데 왜 세금을 들여 버스를 굴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가 없으면 노인들은 병원에 갈 수 없고 장을 볼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버스 한 대가 마을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버스 산업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남은 기사들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며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폐업하고 노선이 축소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피해는 결국 지방 주민들, 특히 자가용 없는 노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분이면 버스가 오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인 서울에서 버스가 하루에 3번만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버스의 위기는 결국 지방 소멸의 전조입니다. 버스가 끊기면 마을이 고립되고 마을이 고립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스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수익성 없는 서비스는 다 없애버릴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버스가 멈추면 마을도 멈춥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버스를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